북한에서의 김주애는 유일무이한 다음 후계자로 칭송을 받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 매우 건강해 보이지만 제가 본 김주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뒤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밍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으로 망명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 리밍이라고 합니다. 중국인인 제가 북한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이실 것 같네요. 하지만 저 또한 북한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였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김주애의 얼굴이 눈을 감으면 아른거리고는 하거든요.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엘리트 의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꽤 잘 나갔었기에 시진핑의 주치의로 일을 한 적도 있었죠. 맞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다 보니 가끔 북한으로의 초청을 받아 그곳에 도움을 준 적도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초청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저는 이번에도 북한에서의 초청을 받아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조언을 위해 가는 거라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치료를 위해 가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큰일이니까요. 그렇게 평양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받은 초청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치료하라니. 이건 단순한 의료 자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 전문성이 인정받은 것도 기뻤지만 동시에 이 임무가 가져올 위험에 대한 불안감도 컸어요. 그렇게 공항에서 나와 차에 탑승하자마자 눈에 띄게 긴장한 표정의 관리가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리밍 박사님, 우리는 지금 바로 중앙병원으로 갈 겁니다. 그곳에서 김주애님의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받으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양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겉으로 보기에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 경비병들의 날카로운 시선, 모든 것이 평소와는 다른 듯했죠. 제 직감이 맞다면 김주애의 상태가 단순한 건강 문제 이상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 보이더군요. 그렇게 중앙병원에 도착하자 저는 곧바로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김정은의 비서와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김정은의 수석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말을 시작했어요. 리밍 박사님, 당신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현재 매우 민감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주애가 오랜 시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던 거죠.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의료진 중 한 명이 나서서 김주애의 의료 기록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는 김정은의 주치의로 보였어요. 저는 그 기록을 훑어보며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불면증, 극도의 불안 증세, 간헐적인 발작. 이 증상들은 단순한 신체적 질병으로는 설명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정은의 비서와 의료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잠시 후 수석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아침 첫 일정으로 잡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 주십시오. 현재 김주애님의 상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김주애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가 있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창백한 얼굴, 초점 없는 눈빛, 그리고 끊임없이 떨리는 손. 그녀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애 양. 저는 리밍 박사입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 왔어요. 제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고통과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들로 시작했어요. 그녀의 일상, 취미, 좋아하는 음식 등 점차 그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실수로 문을 세게 닫은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목격한 김주애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주애가 갑자기 몸을 웅크리고 귀를 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안 돼, 안 돼.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마세요. 저는 즉시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눈은 빠르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때로는 불수의적인 소리를 내기도 했죠. 이런 증상들, 저는 이것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징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의 상담 끝에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주혜는 몇 달 전 납치를 당했었다고 하더군요.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아마 그때의 경험이 그녀에게 깊은 정신적 외상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잡아갔어요. 어두운 방에.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저 눈을 떴더니 집 앞이었다고만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김주혜 양, 당신은 이제 안전해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요. 그날 저녁, 저는 김정은과의 면담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에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김주혜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녀에게 필요한 치료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김정은을 만났을 때 저는 그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가득했고 그의 손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내 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주혜 양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그녀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 말을 들은 김정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죠. 누가 감히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변했고 목에 핏줄이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죠. 유리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서류들이 공중을 날아다녔어요. 내 딸을 건드린 놈들을 당장 찾아내. 그가 고함을 지르며 주변의 경호원들에게 명령했어요. 납치 사실을 처음 들은 것 같더군요. 모두 잡아들여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폭발적인 분노에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정은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제게 다가왔고 저는 그의 거친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김정은의 불안정한 정서 상태가 김주혜의 치료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극단적인 반응은 김주혜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었거든요. 김정은은 마지막으로 책상을 한 번 더 내리치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분노의 잔상이 공기 중에 무겁게 남아있는 것 같았죠. 면담이 끝나고 제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주혜의 정신적 외상과 김정은의 불안정한 행동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밤새 치료 계획을 세우며 이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제 평양에서의 첫날이 끝이 났습니다. 김주혜의 상태, 김정은의 불안정한 모습,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복잡성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의료적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잠들기 전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김주혜를 돕겠다고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를 구해내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주혜의 치료를 진행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김주혜의 치료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어요. 매일 그녀와 상담을 하고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했죠. 점진적 노출요법, 인지행동치료, 명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작은 진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죠. 오랜 노력 끝에 김주혜의 발작 빈도가 줄어들었고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는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식 석상에 나가는 아침, 저는 김주혜의 방에서 그녀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김주혜 양.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죠. 그녀는 불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밍 박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오더군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렇게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만약 불안해지면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하세요. 김주혜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죠. 순간 저는 김주혜의 손이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죠. 김주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미소를 지으며 김정은의 옆자리에 착석했어요. 저는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일정이 끝나고 저와 다른 의료진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주혜가 건강해 보였고 또 그녀가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차에 탑승했습니다. 김주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잘 해냈어요, 김주혜 양.
제가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순간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김주혜의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여기 있어요. 그녀가 소리쳤죠. 저는 즉시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주혜는 다시 심각한 불안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녀의 틱 증상도 다시 심해지고 있었죠.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고 눈이 빠르게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의미 없는 소리를 내기도 했죠. 결국 김주혜는 그 상태로 차에서 다시 내려야만 했고 김주혜를 맞이한 고위 간부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박사님? 한 간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어요. 김주혜 양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었죠. 저희는 서둘러 김주혜를 그녀의 거처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죠. 저는 밤새 그녀 곁을 지키며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이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중앙병원 복도나 관저의 구석진 곳에서 오가는 은밀한 대화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들리는 파편적인 말들이었지만 점차 그 속삭임들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김주혜님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 그날 본 모습은 정말 한 고위 간부가 다른 이에게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죠. 이런 대화들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복도에서, 회의실 밖에서,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이런 속삭임이 오갔죠. 공식 석상에서는 모두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불안과 의심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고위 당 간부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나? 게다가 저런 정신 상태라면? 그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과 의구심이 묻어 있었죠. 이런 소문들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소수의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만 오가던 이야기가 점차 중간 간부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죠. 물론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과 행동에서 그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의 반응은 이 모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그의 집무실 근처를 지나가다 그의 격앙된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누구든 내 딸에 대해 험담을 하는 자가 있다면 가차없이 처벌하라. 그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건을 목격한 모든 간부들을 24시간 감시하라. 누구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즉시 보고하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걱정과 지도자로서의 위기감이 뒤섞인 듯한 느낌이었죠. 이 지시 이후 평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누구도 자유롭게 말을 하지 못했죠. 회의 중에도 모두가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어떤 날은 갑자기 한 고위 간부가 사라지기도 했어요. 아무도 그의 행방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죠. 김정은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두 고위 간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현송월과 김여정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 상황을 어떻게 봐? 한 사람이 물었죠. 다른 이가 대답했어요. 이건 김주혜님의 후계 문제와 직결돼 있어. 말을 조심하는 게 좋겠네. 이런 갈등은 김정은의 불안정한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각 파벌은 김주혜의 상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 했고 이로 인해 북한 고위층 내부의 긴장은 극에 달했죠. 이런 권력 다툼 속에서 김주혜의 실제 건강 상태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했어요. 실제로 김주혜의 상태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의 폭력성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김정은이 한 고위 간부를 직접 구타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히 그 간부가 김주혜의 상태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이었죠. 또 다른 날에는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대규모 군사훈련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도 분명치 않은 채로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은 모든 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경비병들의 숫자가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한 간호사가 급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리밍 박사님,
큰일 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김민철 박사님이 체포되셨어요. 김민철 박사는 저와 함께 김주혜의 치료에 참여해온 북한의 고위 의사였어요. 그는 뛰어난 실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모든 의료진의 신뢰를 받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대체 왜 체포된 거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문에 의하면 최고 지도자님께서 직접 처형을 명령하셨대요. 김민철 박사님께서 김주혜님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받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났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죠. 김민철 박사, 그는 제가 북한에 와서 처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함께 김주혜의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죠. 그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철 박사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그때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리자 여러 명의 군인들이 김 박사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죠. 김민철 박사의 얼굴은 이미 피투성이었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김민철 박사는 제게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한 군인이 그의 머리를 가격했고 김민철 박사는 의식을 잃은 채 끌려나가고 말았죠.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저는 깊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죠. 저도 언제든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리밍 박사님, 한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모두가 위험해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 사건은 북한 전체에 충격파를 몰고 왔어요. 고위층 내에서는 김정은의 통치 능력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고 일부 간부들은 은밀히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들렸죠. 결국 이런 외부의 압박은 김정은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고 그의 폭력성은 더욱 심해졌어요. 의료진에 대한 이러한 폭력적 처사는 김주혜의 치료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료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죠.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니까요. 박사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젊은 의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죠. 우리는 그저 환자를 돕고 싶을 뿐인데 이게 죄가 되나요? 저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북한 내 의료진들 사이에서 공포와 불신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죠. 그날 이후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의료진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누구도 자유롭게 의견을 내지 못했죠. 김주혜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매일 밤 저는 김민철 박사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어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그리고 다음은 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죠. 이제 제 모든 행동, 모든 말 한마디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이런 북한의 복잡하고 위험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김주혜의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죠. 제 의료적 판단을 따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 사이에서 저는 끊임없이 갈등했고 깊은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극도의 불안감에 빠뜨렸어요. 매일 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저를 체포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주혜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어요. 그녀는 제 환자였고 저는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주혜의 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죠. 매일 아침 그녀의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오히려 새로운 증상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김주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기 숨어 있어. 나를 지켜보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죠. 제가 다가가 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예요. 모두가 나를 속이고 있어. 다른 날에는 그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말이죠. 1시간 넘게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마르고 난 후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해 보였죠. 이런 급격한 감정의 변화는 점점 더 빈번해졌어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녀의 현실 감각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공간을 향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저는 강해질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이런 환각 증세는 점점 더 심해졌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때로는 그 악몽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이어졌죠. 그들이 와요. 그들이 나를 데려가려 해요. 그녀는 자주 이렇게 소리치며 떨었어요.
이런 발작은 때로 몇 시간씩 지속되었고 그녀를 진정시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정신적 외상의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후계자로서의 엄청난 압박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저는 이런 걸 원한 적이 없어요. 그녀가 맑은 정신일 때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모두가 저에게 기대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이러한 북한 고위층의 복잡한 권력 다툼 속에서 김주애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갔죠. 모두가 저를 이용하려 해요. 그녀가 한 번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매일 밤 저는 그녀의 상태를 개선시킬 방법을 찾느라 밤을 새웠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녀를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진정한 치료는 불가능할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내부의 정치적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 직전의 상태처럼 모든 것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을 느꼈어요. 한 번은 제가 김주애의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한 고위 관리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받았죠. 리밍 박사, 당신의 보고서가 최고 지도자 동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소.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말끝은 흐려졌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게다가 그는 사소한 일에도 폭발적으로 화를 냈어요. 한 번은 식사 중 음식의 온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방장 전체를 처벌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또 다른 때는 자신의 초상화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이유로 한 건물의 관리자들을 모두 숙청했다고 해요. 이런 극도의 긴장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어요.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안전할지 확신할 수 없었죠.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고 언제 그 얼음이 깨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안전하게 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김주애의 치료를 완료하지 못한 채 긴급히 중국으로 귀환을 하기로 했죠. 그것은 제게 큰 아쉬움과 죄책감을 안겨주었지만 그 순간 저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 제가 먼저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알게 된 기밀 정보들이 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았죠. 북한 정권이 저를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북한을 방문했던 또 다른 중국 의사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하기로 한 거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미국 망명을 결심한 후 저의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지나갔죠. 매 순간 북한 요원들이 저를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저는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무사히 망명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죠.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과거의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미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서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 알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제가 왜 망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했죠. 그들은 특히 김주애의 상태와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어요. 리밍 박사님, 김주애의 정확한 정신 상태가 어떠했나요? 한 조사관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그녀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녀를 둘러싼 환경이었죠. 며칠 후 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어요.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어떤가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매우 열악해요. 제가 대답했죠.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부족하고 의료진들은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미국의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북한의 의료 시스템과 정치 상황에 대해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이 북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사실의 보람을 느꼈지만 동시에 제가 겪은 일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웠죠. 어느 날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김주애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해요. 그녀가 정신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북한의 정치 체제가 그녀를 어떻게 이용할지, 이 모든 것이 불투명해요. 망명 후 몇 달이 지나자 북한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은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입원했다는 거였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김주혜가 떠올랐어요. 그녀가 이 상황에서 어떤 압박을 받고 있을지, 그녀의 정신 상태는 어떨지 걱정되었어요. 리밍 박사님, 이번 사태로 인해 북한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한 정치 분석가가 제게 물었어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어요.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김주혜가 이 상황에서 큰 압박을 받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녀의 정신 건강이 걱정됩니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면서도 저는 늘 북한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김주혜의 슬픈 눈빛이 자주 떠올랐죠. 제가 그녀를 돕지 못하고 떠나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컸어요. 어느 날 저는 북한 인권 단체의 초청을 받아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저는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떠나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겪은 일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김주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겼어요. 김주혜 양, 당신이 이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신의 치유와 자유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당신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굳건히 버텨주세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북한에서의 경험은 영원히 제 일부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북한이 변화하고 김주혜와 같은 이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눈을 감으면 김주혜의 얼굴이 아른거리고는 해요. 그 심한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양이 된 그 작은 소녀가 말이죠. 북한이 더 이상 탄압하는 국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려 합니다. 물론 저는 중국 사람이지만 궁극적으로 저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제 앞으로의 길을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현송월의 아들을 본 이는 거의 없습니다. 얼굴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몸을 비틀며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끔찍한 리설주의 미소까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을 떠나온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김씨 일가의 현송월 모자이죠. 어떻게 그들과 연이 있느냐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끔찍했던 일을 말이죠. 특히 그 악마 같은 리설주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평양에 있는 외국어대학교에서 영문학과 교수였습니다. 1949년에 외국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인 만큼 많은 엘리트들과 인재들을 길러내는 곳이죠. 저 또한 이곳의 출신이고요. 이곳에서는 외국인 교수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만큼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죠. 저 또한 이곳에서 교수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 유학 경험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여러 인재들을 가르치고 외국인 교수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을 뒤흔들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을 때였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 현송월의 전화였기 때문이죠. 박지원 동무, 나 현송월입니다. 동무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동무가 우리 아들의 교육을 맡아줬으면 하는데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현송월의 아들이라니요. 북한에서 그녀의 위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리설주 다음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김씨 일가의 중요한 구성원이니까요. 게다가 지금은 김정은의 의전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그녀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죠.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현송월 아들의 교육을 위해 현송월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긴장감에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그 긴장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현송월 동지의 아들은 어렸지만 그 나이답지 않은 성숙함과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첫 수업 때 그 아이가 저에게 던진 질문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선생님, 세상의 모든 언어에는 공통점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건 인간의 본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 어린 아이에게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수업이 거듭될수록 저는 이 아이의 재능에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영어 문법을 설명할 때면 그 아이는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빨아들였죠. 심지어 제가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그 규칙을 응용해 문장을 만들어내고 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뿌듯함을 느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순수한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갈증을 볼 수 있었어요. 책을 읽을 때면 그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새로운 개념을 이해했을 때 환하게 웃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게다가 그 아이의 인성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의 따뜻한 마음과 성숙한 태도에 제가 더욱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았거든요. 먼저 그 아이의 예의범절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번 수업이 시작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끝날 때면 항상 선생님, 오늘도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죠. 또래 아이들에게서 보기 힘든 예의 발음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공감 능력이 뛰어났어요. 한 번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수업 중 잠깐 기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선생님, 괜찮으세요?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컸어요. 수업 중에 제가 물을 마시려 할 때면 항상 먼저 물병을 건네주곤 했죠. 또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며 저에게 어려운 개념을 더 쉽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아이가 훗날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저는 점점 더 이 아이에게 애착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넘어서 마치 제 동생이나 조카를 대하는 것 같은 따뜻한 감정이 생겨났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다음 수업 때 그 아이에게 어떤 새로운 지식을 전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으니까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 한 번의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리설주의 전화였죠. 북한의 제1부인이자 김정은의 부인인 여러분이 잘 아는 그분 말입니다. 그분의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현송월 동지에 이어 리설주라니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더라고요. 박지원 동무, 나 리설주요. 동무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비밀리에 만납시다. 리설주의 목소리는 더욱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저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크고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더군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약속된 장소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리설주를 만났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불길한 것을 느꼈어요. 남한에서 리설주는 아주 착한 천사 같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실제로 본 리설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독사의 눈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죠.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은 제 불길한 예감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박지원 동무, 앞으로 현송월과 그의 아들을 감시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에게 보고해 주시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아찔해졌죠. 이건 분명 함정이었어요. 게다가 리설주의 눈빛은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거절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깊은 후회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현송월의 가정교사이자 리설주의 스파이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맡게 된 거니까요. 좋아, 내가 또 한 번 기별을 할 테니 우선은 대기하고 있으시오. 리설주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미소에서 냉혹함을 보았습니다.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은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그 집을 나올 수가 있었죠. 그렇게 리설주와의 만남 이후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현송월의 아들을 진심으로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비밀을 캐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죠.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됐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기 일쑤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리설주가 저를 그녀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좋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죠. 그리고 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 아이의 행동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아이와도 달랐거든요. 그 모습은 폭군을 보는 것 같았어요. 김주혜는 주변 어른들을 무시하듯 대했고 심지어 저에게도 고압적인 태도로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내가 뭔데 여기 있어? 이런 식이었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아이의 눈에는 권력에 대한 자만심과 타인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런 아이가 자라 우리나라를 이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현송월의 아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공손하고 열정 넘치는 모습과 김주혜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리설주는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더욱 강도 높은 요구를 했죠. 박지원 동무, 현송월의 아들이 우리 주애보다 결코 뛰어나 보이지 않도록 하시오. 알겠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의 재능을 억누르라니 이건 교육자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제 양심이 비명을 질렀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한편으로는 현송월의 아들을 성심성의껏 가르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리설주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오늘은 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죠. 하지만 동시에 현송월의 아들을 만나면 그 순수한 눈빛에 모든 걱정을 잠시 잊곤 했어요. 그 아이의 밝은 미소와 지식을 향한 열정이 제게 힘을 주었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다짐했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이 아이를 가르치자. 그리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키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리설주의 지시는 날이 갈수록 더 구체적이고 압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현송월과 그의 아들의 일상을 보고하라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은 더욱 더 심해져 갔어요. 어느 날은 현송월 동지의 집 구조를 자세히 그려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동무, 현송월의 집 구조를 상세히 그려오시오. 특히 비상구와 창문의 위치에 주목하시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저는 수업 중에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집안을 돌아다녀야 했죠. 그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또 어느 날은 현송월의 방문객 명단을 작성해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현송월의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명단과 방문 목적을 알아내시오. 이를 위해 저는 매일 현송월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며 방문객들을 지켜봐야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스토커가 된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죠. 심지어는 현송월의 개인 물품을 몰래 촬영해오라는 요구까지 있었어요. 현송월의 서재에 있는 책들의 제목을 모두 적어오시오. 특히 외국 서적에 주목하시오. 이 지시를 수행하던 중 거의 들킬 뻔한 적도 있었어요. 현송월의 아들이 갑자기 서재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다행히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들고 시계를 보고 있었어 라고 둘러댈 수 있었지만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설쳐야만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지시였어요. 다음 주까지 현송월의 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시오.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였고 제가 아이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였죠. 이 지시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낮에는 충실한 교사로 밤에는 비밀 정보원으로 살아가는 이중생활은 저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날이 갈수록 헬쑥해져 갔고 한때 반짝이던 제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죠. 저의 평범했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만 싶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수업 시간에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밀려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맑은 눈을 볼 때마다 이 아이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어느 날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의 따뜻한 마음씨가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리설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저를 급히 만나고 싶다고 했죠.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걸까?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극도로 긴장한 상태로 리설주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박지원 동무, 오늘은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불렀소. 리설주가 말을 꺼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따뜻함이 묻어 있었죠. 현송월의 아들에게 줄 선물이 있어. 이건 우리 주애가 평소에 먹는 영양제인데 면역력 증진에 아주 좋더군. 현송월의 아들이 몸이 허약하다고 들었는데 이걸 먹으면 많이 좋아질 거야. 리설주가 저에게 작은 병을 내밀었어요. 저는 망설였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리설주 동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이런 선물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지금까지 너무했던 것 같아. 사실 나도 현송월의 아들이 걱정되더라고. 사실은 우리 주애랑 또래인데 건강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박지원 동무,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네. 그 이야기를 하는 리설주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죠.
어쩌면 제가 그동안 리설주를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꼭 현송월의 아들에게 먹여. 아, 그리고 혹시 아이가 거부할 수도 있으니 주스에 섞어서 주면 좋을 거야. 몸이 허약하다 들었는데 좋아졌으면 좋겠네. 리설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병을 받아들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리설주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받았거든요. 그리고 현송월 동지의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했고요. 다음 날, 저는 현송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리설주가 준 영양제가 들어있었죠.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에 영양제를 섞었어요. 아이가 주스를 마시는 걸 보면서 건강이 더 좋아졌으면 하는 기분이 들었죠. 다행히 주스를 마시고 아이는 더욱더 활기를 띠는 듯했어요. 어쩌면 리설주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될지를.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현송월의 집으로 향했어요. 더 건강해졌을 아이를 생각하며 오늘은 더 즐겁게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현송월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즉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평소엔 조용하던 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현송월이 울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현송월의 아들이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전신에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송월이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돌아봤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밤새 고열에 시달리더니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제 제가 준 영양제, 그게 원인일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죠. 제가 이 상황을 만든 건 아닐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현송월 동지가 아들을 데리고 급히 떠나면서 던진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오늘 수업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극심한 자책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아이가 병원에 실려간 거라면 어떡하죠? 리설주가 준 영양제가 독약이었다면? 그 순간 저는 리설주 동지의 교활한 계략을 깨달았어요. 그녀가 저를 이용해 현송월 동지의 아들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과 함께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리설주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무고한 아이를 이용해 연기를 하면서까지 정치적 급모를 꾸미다니.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더 큰 자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결국 독약을 아이에게 준 건 제가 아닌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죠. 죄책감과 공포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현송월의 아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총명하고 순수한 아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가 가르쳤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밝은 미소, 호기심 가득한 눈빛, 그리고 지식을 향한 열정. 이 모든 것을 제가 앗아갔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소문이 평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현송월의 아들이 결국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심지어 제가 일하는 대학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이 소문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죠. 들었어? 현송월의 아들이 결국, 설마, 정말 죽었대. 이런 소곤거림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소문을 들을 때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에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독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언젠가는 제게도 의심의 눈길이 향할 테니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극도의 혼란과 공포 상태에 빠졌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누군가가 저를 체포하러 올까봐 계속 주변을 경계했죠. 제가 이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동시에 현송월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그 아이의 미래가 얼마나 밝았을까.
제가 그 불꽃을 꺼뜨렸다는 생각에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내가 어쩌다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군가 내 연루 사실을 알아챈다면.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제 목숨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 현송월이 제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복수를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리설주 역시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죠. 게다가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언젠가는 제게도 의심의 눈길이 향할 테고요. 저는 이제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인 거예요. 현송월 가족의 복수, 리설주의 배신, 그리고 당국의 조사. 이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거죠. 매 순간이 공포와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 목숨이 위험해질 거야.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순간만큼은 제게 답이 없었어요. 그저 이 끔찍한 상황이 악몽이길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현송월 동지의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리설주에 대한 분노가 제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욱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수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망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제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망쳐. 여기서 벗어나야 해. 처음에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는 더 커졌죠. 결국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제게 남은 유일한 길은 탈북뿐이라는 것을. 탈북을 결심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평양의 거리, 늘 보던 사람들의 얼굴, 심지어 제가 살던 집까지도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죠. 마치 제가 이미 이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준비는 서둘러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했죠. 누군가 제 행동을 의심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저는 가능한 한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내면은 폭풍우 치는 바다 같았죠. 먼저 저는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옷, 약간의 식량, 그리고 조금의 돈. 이 모든 것을 너무 갑자기 구매하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준비했죠. 가장 중요한 건 국경을 넘는데 필요한 정보였어요. 다행히 대학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몇몇 사람들을 통해 조금씩 정보를 모을 수 있었어요. 두만강이 가장 안전한 루트래. 하지만 요즘 경비가 심해졌대. 국경 수비대 중에 뇌물을 받는 사람들이 있대. 하지만 위험해. 이런 파편적인 정보들을 모아 저는 조금씩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하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잡히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송월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을 하나둘씩 소환하고 있다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떠나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떠나기로 한 거예요. 잠깐 망설였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저를 밀어냈죠. 새벽녘,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며 버스를 탔죠. 하지만 제 목적지는 직장이 아닌 두만강 인근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후 저는 미리 약속해둔 도강 브로커를 만났어요. 위험할 거요.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소. 강물이 차갑고 흐름이 빠르니 조심하시오. 브로커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두만강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때로는 숲속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가파른 벼랑을 오르기도 했죠. 매 순간이 생사를 넘나드는 것 같았어요. 특히 강 부근에 다다랐을 때는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수시로 들리는 순찰병들의 발자국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이제 강을 건널 시간이요. 물살이 세니 조심하시오.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요. 브로커의 말에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필사적으로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물살은 생각보다 더 세고 차가웠어요. 몇 번이나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갔죠. 강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외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 거기서. 국경 수비대였어요. 순간 온몸이 굳었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을 헤엄쳤어요. 총소리가 들리고 물보라가 튀었지만 저는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갔죠.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떨렸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 흘렀죠. 안도감,
후회, 그리움,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또 다른 위험한 여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문득 현송월의 아들 생각이 났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도망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중국에서의 날들은 숨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언제 북한이나 중국 당국에 붙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동시에 자유의 맛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검열 없는 인터넷을 사용해보고 자유롭게 외국 영화를 볼 수 있었죠. 이런 경험들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태국에 도착해 저에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태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현송월의 아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제가 떠나온 북한의 현실. 이 모든 것들이 제 어깨를 무겁게 눌렀죠.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진실을 밝히고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질 거야. 그리고 북한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내 목소리를 보태겠어. 이렇게 저의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 앞에 어떤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지.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동시에 과연 내가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컸죠. 처음 몇 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이라는 시설에서 지냈어요. 그곳에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죠. 처음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서의 기억, 특히 현송월의 아들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눌렀죠. 하나원에서 나온 후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지하철을 타는 것부터 은행 업무를 보는 것까지 일상의 모든 것이 도전이었죠. 하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특히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은 제게 큰 기쁨이었어요. 박지원 씨, 당신의 경험은 정말 귀중해요. 북한의 교육 시스템과 엘리트 계층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깊은 사명감을 느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나아가 통일을 위한 준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그래서 저는 북한 교육 시스템과 권력 구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고 점차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강연 요청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더 큰 규모의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됐죠. 북한의 엘리트 교육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지만 동시에 엄격한 사상 교육과 감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할 때마다 청중들의 놀란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활동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한 번은 익명의 협박 전화를 받기도 했죠. 박지원, 너의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조심해. 이 전화 이후로 저는 늘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북한 정권의 장거리 팔이 이곳까지 뻗쳐 있다는 걸 실감했죠. 하지만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활동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실을 알리는 일에 매진했죠. 한편으로는 한국 정보기관의 관심도 받게 됐어요. 그들은 제가 가진 북한 내부 정보에 큰 관심을 보였죠. 박지원 씨, 당신의 정보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어요? 이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아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그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배신일까?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매번 힘든 선택을 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북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현송월이 공개석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는 달리 훨씬 야위어 보였고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현송월과 그의 아들에 대한 기억이 다시 한번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도 다시 한번 굳어졌어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강연했어요.
제 경험과 지식이 조금이라도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때로는 과거의 기억에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어요. 이것이 제 새로운 삶이고 제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리고 저는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갈 거예요. 언젠가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현송월 동지를 다시 만나 모든 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억울하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동포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희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